가난함의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못 살아서 물려줄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가난한 재정 상황을 물려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들, 가난의 생각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무의식에 억눌러져 있다. 결국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에서 가난의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 행동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 했던 거랑 똑같아. 내가 이 행동이 내 이 말이 내가 아빠한테 옛날에 들었었던 거야. 우리 아빠 했던 말이야. 이런 게 분명히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거를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런 행동들과 선택들이 누적이 돼서 현실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은행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좋은 직업으로 불리잖아요. 이제 월급도 잘 나오고 사실 퇴직 후에 희망퇴직금인가요? 그다음에 뭐 퇴직금 그런 것도 몇 억씩 나온 걸로 제가 기사에서 가끔씩 봤거든요. 은행원이 된 배경이랑 그리고 또 언제 그만두셨고 왜 그만두셨나요? 은행원은 제가 대학교 때 어디과를 갈까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과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금융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은행이니까 금융학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금융학과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원으로 그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월급이 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에 들어갔는데요. 뭐 은행이든 어떤 회사든 끝이 보이잖아요. 결국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나의 그 의사와 관련 없이 잘릴 수도 있고 퇴직 처리가 될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항상 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4년 딱 채우고 지금 동기들이 빠른 분들은 부지점장 이렇게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금융권이 이제 연봉도 높은데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라 불리는 은행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걸 좀 느끼고 퇴사를 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깥에 나오는 게 사실은 꽤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오게 되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잘 맞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이렇게 마음 구퉁에 있었고 작가도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계속 다녔겠지만 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라도 좀 팔팔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다녔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재테크 관점이나 혹시나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갈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걸 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행할 때부터 퇴사를 3년 안에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뭔가 수모를 참고 또 재미없는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기도 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던 것이고 어떤 일이든 재미없는 부분이 있고 참아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 다니실 때 그 일이 좀 너무 재미도 없고 뭐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이어도 조금 더 남과 다르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고 좀 더 버텨보고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고 나가고 싶을 때 조금만 더 그렇죠. 네, 플러스 몇 년을 사실 했었으면 회사에서 좋겠어요. 잘 하던 사람이 맞아요. 밖에서 잘하는 거지 안에서 못한 사람이 바깥에서 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불을 끌어당기는 노트 쓰기라는 책 이제 신간 출간하셨는데 사실 끌어당김이라는 법칙이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잖아요. 그런 류의 이제 뭐 시크릿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시각화하거나 소원 100번 쓰기 같은 이제 이런 소극적인 끌어당김 법칙이 한계가 분명하다고 요 책에서 뭐 내용이 좀 적혀 있던데 어떤 의미고 그럼 진정으로 끌어당김 법칙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끌어당김 법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은행원이고 또 재테크책 저자로서 1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부터 자체가 맹목적으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과생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나름. 그래서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뭐 말하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혼자 테스트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끌어당김 법칙이 막 이렇게 소원 쓰기나 계속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가진 전체적인 느낌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잠깐 좋은 상상을 하고 미래일기를 쓰면 잠깐 그때 기분 좋거든요. 막 기분이 올라오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식할 수 없고 내가 의도할 수 없는 생각들이 24시간 중에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의도할 수 없는 대부분의 생각들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의식에 무슨 생각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내가 갖기 싫은 생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끌어당김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행동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거기에 얹어서 막 상상하고 100억 부자 게다가 100억 부자 뭐 100번 쓰기, 막 미라클 모닝 책 100권 읽기 이런 거는 혼자 그냥 몸만 힘들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긍정적인 확언 그리고 막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막 다 잘 될 거야 막 서로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해한 끌어당김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노트 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끌어당김에서 뭔가 내 꿈이라든가 내 목표를 시각화하는 적는 건 좀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 네네. 제가 이 노트 이름을 끌어당김 노트라고 쓴 이유도 책을 읽고 그렇게 써야지 현실이 된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소원 써보고 막 미래 그려보고 하는 용도로 만든 노트였는데 맨날 그것만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소원 쓰기 끝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붙들고 쓰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행동을 제가 했어요. 김 작가님 만나서 무슨 말을 뱉었거나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후회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왜 아까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행동했지? 알고 봤더니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어떤 무의식이 있더라. 그러면서 노트 쓰기를 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저 안에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저 안에 있었었구나. 그래서 저를 끄집어내는 것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트 쓰기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노트 텍스트화 시키는 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근데 그러면 되게 좀 뭔가 저는 해보면 구체적이 않은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딱 적어 놓으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하고 있다 친다면 유튜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 유튜브가 안 되고 있는 게 큰 줄기 있을 거고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 썸네일도 있을 거고 뭐 콘텐츠 부재도 있을 거고 기획력의 부족도 뭐 있겠죠. 그걸 명시하면 딱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가 딱 문제점인데 바로 잡히는 거죠. 그럼 딱 그걸 잡고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이제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걸 자꾸 생각만 하면 계속 생각만 해. 맞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진짜 계속 생각만 해. 맞아요. 많은 분들한테도 저는 제 지인들이 있으면 어떤 고민이 있으면 한번 적어봐봐. 적어보면 생각보다 네가 가진 문제가 크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중요한 거는 고민이나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인 거니까 뭘 해야 되는지 좀 심플하게 나와. 맞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책에 지금 그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그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원 쓰기처럼 저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답답한 것에 해결책을 끌어내는 용도로 많은 덕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덕을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노트 쓰기 통해서 실제로 이루셨던 목표나 꿈은 뭐 있으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제가 옛날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사실은 그 유튜버 뭐 얼마 수익 냈어요 하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 100%다 조회수 수익 다 자랑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노트를 통해서 조회수 수익 외의 수익을
다 이 노트 쓰기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강연을 모집해서 하는 거나 또 경매 수업을 론칭하는 거나 뭐 등등 같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사업을 벌리는 거,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이 다 노트 쓰기를 통해서 저는 빼낼 수 있었어요. 그 노트 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해결책이 빨리 나올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이 강연을 모집하는 건데 2018년도 그때만 해도 유튜버가, 그것도 고작 뭐 2만도 안 되는 유튜버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거를 보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노트에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 욕을 잔뜩 쓰고 있었을 때, 난 지금 애를 낳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 그럼 남편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답답해, 막 못 나가, 막 이걸 쓰다가 나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구독자 뭐 2만도 안 되는데 근데 가능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가 사람들을 한번 불러보면은 오지 않을까? 내 구독자 50명만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 강연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누가 불러줘야 갈 수 있었지, 제가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뭐 얼마 줄게, 주제는 이걸 해주고 어디로 오세요, 이러면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강연장을 예약을 해서 제가 주제를 정하고 내가 금액을 정해서 한번 해볼까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게 시작이었고, 그 수익이 생기니까 와, 이게 되게 가능하네. 그럼 1,000만 원도 될까 설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노트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줄을 써가지고 시작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때 부동산 과정이나 경매 과정은 그 커리큘럼 자체가 볼륨감이 있어서 돈이 좀 많이 그때 들었었던 수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가르칠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 또 방법이 뭘까? 계속 대화를 하다가 누구를 모시고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제 수업, 경매 수업이 그렇게 론칭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론칭하고 영상을 공개하고 다음날 1,000만 원이 딱 입금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와, 뭐 돈은 물론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막 빠르게 벌어본 돈이라 놀랍기도 했지만 제가 쓴 글이 그대로 된다는 것에 되게 충격을 먹었었던,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트에 쓰기만 하고 사실 문제는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실천이 어려운 건데, 우리의 목표를 실천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그 실천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가 진짜 본인 게 아니기 때문인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너무 주어들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걸 해야지 하는 것들을 웬만한 거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 책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 목표부터가 내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실천 투두리스트가 타인에게서 성공 사례로 온 것이지 나에게는 안 맞는 것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는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억지로는 몇 번 해봐도 금방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타인으로 온 목표가 아니고 사회적 기준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목표가 생기면 실천 리스트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거를 내가 하는 과정이 이제는 막 고통이고 참아야 되고 인내가 아니라 되게 기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내가 자책감이 느껴지고 나는 왜 맨날 못할까, 남들은 다 하는데, 이런 기분이 든다면은 목표가 잘못된 거 아닐까? 왜 내가 이런 목표를 가졌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걔는 걔고 나는 좀 다른 사람인데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지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피아님 같은 경우는 또 성공한 분들도 많이 만나 뵀잖아요. 부자분들도 만나 뵌 적이 많을 텐데, 혹시 소피아님만 알고 있는 성공한 분들의 성공 법칙은 뭘까요? 결국엔 행동력인 것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트라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률로 따지면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실패하면 멈추고 이렇게 중단을 하거나 하는데, 그들은 뭔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있더라.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테크 쪽 콘텐츠에 다루셔서 재테크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엔 근로와 사업과 투자잖아요. 이 세 가지 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 부자가 되는 거는 투자 소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진짜 대박 나서 되신 분들도 들여다보면 사업 소득을 통해
투자 소득이 마지막에 잘 연결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투자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만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뭔가 사업해서 빨리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돌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보니까 노동 자체의 존엄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갈수록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던하게 그 노동 수익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월급을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저쪽으로 투자로 넘어가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수익을 내가 진짜 이 돈 벌고 해, 막 현타도 많이 오고 저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배우는 점도 많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노동 수익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투자 수익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퇴사한 사람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해보니까요. 잘 될 때도 있고요. 제로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마이너스 구간이 있어도 뭔가 이 확 될 거를 계속 꿈꾸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가들은. 근데 월급은 똑똑똑똑 이렇잖아요. 그땐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모으는 힘을 무시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기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투자는 잘해야 되는. 그렇죠. 공부를 당연히 병행하셔야죠. 위험한 투자 말고. 그러면 이제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 세상인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에서는 빚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돈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아예 무서워한다거나 빚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본주의에서는 빚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빚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힘도 키우셔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능력을 좋은 빚을 계속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노력하는 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위한 빚은 좋은 빚이지만 네. 이제 사치를 위한 빚은 나쁜 빚이고 그렇죠. 소비를 위한 투자를 위한 빚도 본인이 그 레버리지는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그런 거겠죠. 자동이시네요. 아예 아닙니다. 돈에 사실 무관심하거나 난 돈은 뭐 그렇게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돈에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건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을 좀 어떻게 다뤄야지 부자까지 아니어도 경제적 자유에는 우리가 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가난함의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 못 살아서 물려줄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가난한 재정 상황을 물려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들, 가난의 생각들을 계속 아이가 자라올 때 우리가 들으면서 무의식에 억눌러져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에서 가난의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돌아봐서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열심히 해보고 부자책을 읽고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계속 바뀌지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나의 행동과 내 생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분명히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가난함의 유전이 있어요. 뭐 부모님 원망하라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그거를 파악해서 아, 내가 이 행동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 했던 거랑 똑같아. 내가 이 행동이 내 이 말이 내가 아빠한테 옛날에 들었던 거야. 우리 아빠 했던 말이야. 이런 게 분명히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번에 이거를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런 행동들과 선택들이 누적이 돼서 현실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거에 되게 와닿는 게 저도 뭐 유튜브 특히 재테크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뭐 돈이라든가 경제적 자유, 부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콘텐츠를 다루면서 이제 부자분들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분들 많이 만나 뵙잖아요. 그게 뭐 수십 명 만날 때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수백 명, 1000명이 뭐 이렇게 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스며드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스며드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게 무의식에 막 들어오거든. 그게 무의식이 자리 잡히면
그걸 바꾸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느껴서 내가 만약에 그런 걸 좀 바꾸고 싶으면 내 주변에 부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좀 많이 둬서 그게 나한테 스며들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일반 사람들이 꼭 해야 하거나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세요? 몸값을 높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시급이든 아니면 연봉이든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지금 하시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 남들이 조금 안 하는 걸 하나 더 하는 거. 일을 조금 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 일을 가져가셔가지고 하시려는 거. 제가 그런 직장 생활을 못 해봐서 약간 후회스러워서 항상 이제 직장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에 있는 여러 가지의 금융 상품들을 공부하는 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금융상품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용어들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기술들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금이든 뭐 이런 걸 열심히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투자 수익을 갈 수밖에 없어요. 투자 수익을 그 불어나는 속도를 노동 수익으로는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는 투자 수익만으로도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그쪽 사람들이 하는 어떤 기술들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어떤 여자 소녀가 이제 워렌 버핏한테 이제 뭘 사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주식 관련된 거, 이제 유망 주식 같은 거 비슷한 질문 했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네 실력을, 뭐 네 몸값을 높이렴. 그거는 그 누구도 너에게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줬는 게, 어쨌든 투자라는 것도 시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드는 결국에 내 근로와 사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몸값 올리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아요. 몸값 올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 힘들거든요. 힘들거든.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는 사실은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게 종잣돈을 경매 투자 한 건으로 종잣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를 팔아서 매도를 해서 이제 몇 천만 원. 그때 그 종잣돈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종잣돈 단계를 노동 수익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투자 수익으로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대박나서 종잣돈을 만들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부분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될까요? 부자를 다 꿈꾸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부자가 꿈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만약 부자의 꿈을 다 꾸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부자의 꿈이 그 사람 꿈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가 준 꿈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고 타인이 부러워서 그냥 나도 집어넣은 꿈일 가능성이 태반이에요.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한데 꿈을 써보라 그러면 풍족한 재산, 뭐 경제 자유 사람들은 다 다른데 꿈은 되게 소수로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 자신을 되게 좀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면 그만큼의 꿈의 개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자의 꿈을 갖고 있는데 진짜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당신의 꿈인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노트 쓰기 하면서 성찰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무조건 의심해보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속 이 생각을 10년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정말이야? 진짜? 100%? 1%도 예외 없이?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부자가 진정으로 막 내가 설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자의 꿈을 꾸고 있고 막 간절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이런 분들은 그 소망을 적었을 때 투두리스트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투두리스트를 내가 하는 과정이 행복해져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부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정리한 질문으로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과 계속 가난한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요즘에 취미로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건강과 뭐 스포츠, 다른 테니스라든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느낀 게 이전과는 제가 좀 달라진 게 제가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구독자가 그래도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러닝을 예전에 했었고 이제 요즘에 다시 시작한 건데 엄청나게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러닝을 몰입! 네.
몰입을 하면서 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 내 몸을 안 다쳐가면서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모든 방법을 찾아봐요. 그 모든 방법에는 뭐 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상도 있을 거고. 알고리즘 지금 다 러닝이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러닝화, 그다음에 러닝복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러닝하면 이제 자외선을 막 뭐 햇볕 맞고 하니까 눈이 안 나빠지려면 선글라스는 뭘 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걸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는 거죠. 해다 보면 시행착오들이 있죠. 그럼 시행착오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 보면서 요즘에 러닝이 제 습관도 잡히면서 다이어트도 되면서 속도도 뭔가 점차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걸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선택한 거를 집중할 때는 적절함이라는 거는 좀 없어야 되는 것도 좀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면서도 내가 이제 구독자 많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편해졌어. 그러면 워라밸도 있고 다 좋은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하루에 여가 시간도 너무 많아야 되고 뭐 이걸 다 따지는 거야. 포기해야죠, 워라밸을. 그러니까 저는 러닝을 할 때도 내가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남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쏟아붓는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아, 맞네요. 어떻게 보세요? 맞네요. 부자들의 진짜 네. 특징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갖고 있는 네.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다 하고 싶고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다 해보려고 욕심은 다 갖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근시안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이 운동 특히 이런 식으로 꾸준히 쌓아야 하는, 이거는 결코 짧은 순간에 누구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을 결코 따라가기가 그렇죠.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 수영 2년 하고 있으면서 많이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이런 선택은 결국에는 이거는 멀리 보는 선택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특히 운동이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오래 해야만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쌓으면 남들이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이 힘을 기반으로 다른 추가적인 일에 역량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특히 운동이야말로 굉장히 멀리 보는 되게 좋은 선택인데, 예, 굉장히 공감 갑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고 요 불을 끌어당긴 노트 쓰기 이제 쓰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 책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 책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자분이 얘기해 주신다면요. 계속 작가님과 오늘 말씀드렸지만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 타인의 사례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당장 책을 덮으시고 써보시고,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써보시면서 경험해보고, 또 책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나한테도 될까?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테스트하고, 오늘은 이런 거 한번 테스트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을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보시면서도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면은 뭐 풍족함 느껴야 되고, 뭐 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려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소비를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에서 내가 이걸 뭐 1,000원 주고 샀을 때 이걸 내가 어떤 느낌으로 사는지, 어떤 금액이 넘어가니까 내가 갑자기 통장 잔고가 걱정이 된다거나 이걸로 바뀌는지, 아니면 이걸 사는데 와 진짜 풍족해졌다, 너무 고맙다라고 사는지 등등, 그런 돈에 갖고 있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 보시다 보면은 돈에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돈은 현실이자 약간 곱하기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어쨌든 내 삶에 어떤 행복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 사랑하는 내 자녀가 생겼어. 플러스 아니면 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아픈 뭐 불행이 되는 사고가 뭔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맛있는 음식, 아니 어디 여행 갈 때 그 행복을 곱하기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뭔가, 사실 요즘에 제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좀 뭐 생명이 위독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돈이 좀 꽤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제가 아버님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거나 그게 만약에 내 생계에도 부담을 준다면 아버지 병만 걱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참 많이 힘들었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이 그 자체가 행복을 주고 불행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증폭시키는, 곱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돈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직접 한번
그런 사건을 겪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살면서 요즘 나이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많이 느껴서 돈이 현실이란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시인이 다 되셨네요. 아예 아닙니다. 돈은 곱하기다. 오늘 소피아 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요 책, 불을 끌어당기는 노트 쓰기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와 불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소피아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